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에 근무하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 소개를 조금 먼저 드리면은 작년에 그 탄소 국경세에 관련된 내용으로 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중에 일반인 분들도 흥미가 있을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으로 꾸며봤고요. 그 1시간 동안 그런 내용을 다 채울 수 없어서 연구한 결과물도 조금 넣었는데요. 되도록 앞부분에 재밌는 내용으로 다 채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눠드린 교재 중에 나눠드린 그 유인물 중에 뒷부분까지 안 하고 마칠 수 있으면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남으면 뒷부분까지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EU에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탄소 국경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신문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탄소 국경세가 부과됐을 때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 이런 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강연을 할 건 아니고요. 탄소 국경세가 무엇인지, 왜 EU가 이런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려고 하는지 유인이나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산업별로 대책 같은 거는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차 내용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요. 먼저 탄소 국경세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기 오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국지적 오염이라 함은 한정된 지역에 미치는 오염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특징은 그 오염 물질이 미치는 영향이 한정된 지역에 머무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넘어오는 양도 제법 많긴 하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한 국가 배출하는 국가에만 머무르지 않는 특징이 있기는 한데 이게 전 세계로 보면은 그 국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본 정도만 해도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해를 건너면서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먼지도 국지적인 오염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싶어하는 글로벌 오염이 있겠습니다. 글로벌 오염의 특징은 오염의 영향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오존층 파괴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은 그 피해가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지구 온난화 문제는 글로벌 오염이다. 그래서 국지적 오염하고는 문제가 다르고 그래서 해결 방법도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오염의 특징은 공유제의 비극으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경제학 시간에 배우는 공유제의 비극으로 특징을 지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 국가의 감축 노력이 감축을 시도하지 않는 다른 국가의 오염 증가로 상쇄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은 한 국가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탄소 거래 제도 같은 것으로 배출에 대한 가격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국가의 그런 정책이 탄소 배출로 만드는 물건의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규제를 적용한 나라의 배출은 줄어들 수 있지만은 그 수입하는 국가, 그러니까 그 물건을 수입하게 되는 다른 나라에서의 배출이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배출 같은 문제에서 공유제의 비극 문제를 특히 이제 리키지 프로블럼, 누출 문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을 감축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다른 나라로 세워버린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누출 문제라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캘리포니아 전력 산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서부 끄트머리에 있죠. 끄트머리에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의 동쪽 경계선에 그 시에라산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 특징이 대기 오염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면은 그 넘어가지를 못해요. 동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산에 갇혀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 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되게 민감한 주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이제 탄소 거래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유타나 뭐 애리조나 같은 주에서는 탄소 거래 제도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주변 주에서 그 생산되는 전력을 구입하는 전력의 수입 일종의 그 주별로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전력을 수입하는 주가 되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 전력을 생산할 때는 탄소 거래 제도를 통해서 그 탄소에 대해서 가격을 내야 되는데 주변 주에서 수입해 오는 전력에 대해서는 그 탄소에 대한 가격을 지불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그 이 포울리 교수님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만약에 주변에 있는 주들도 같이 탄소 거래 제도를 도입을 했더라면은 탄소 배출이 8에서 11% 정도 더 감축됐을 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예에서 이런 누출 문제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국가 간 연구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연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탄소 누출 문제가 있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누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런 이제 캘리포니아 전력 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같은 나라에 있다 보니까는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 설정이 이제 그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서 실제로 우리 무역에서는 이런 탄소 배출 가격 말고도 그 비교 우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국가 간 수출입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한데 뭐 그 국가 간에서 좀 엇갈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거의 그 물건 생산에 있어서 다른 어떤 그 요소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은 이게 탄소 거래세 같은 그런 것들이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래서 누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쉬운 간단한 게임 이론의 예로 살펴보자면은 제수의 딜레마와 비슷한 예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는 경우는 홈이랑 포린이 모두 그 탄소 배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우측 하단에서는 두 나라 모두 그 규제를 하지 않는 예가 되겠습니다. 규제를 하는 쪽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효용이 높겠죠. 그리고 이쪽 매트릭스, 그러니까는 왼쪽 아래에 있는 경우는 외국은 규제를 하고 홈은 규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홈 컨트리의 경우에는 외국이 감축을 함으로써 얻는 소비자의 이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홈 컨트리에 있는 기업들은 또 규제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기업들도 이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효용을 얻게 되고요. 반면에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규제에 적용이 되니까
그 외국 기업들도 손해를 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조금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기업들이 얻는 피해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보수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시 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택할 때 더 높은 효용을 얻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외국 기업이 레귤레이티드 된다고 보면은 홈컨트리 같은 경우는 규제하면 80, 규제 안 하면 100이니까 규제 안 하는 쪽을 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외국이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홈컨트리가 규제를 하면은 기업들 피해 때문에 50의 효용을 얻고요. 같이 규제를 안 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겠지만은 기업들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70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외국 기업이 규제를 하지 않을 때 홈컨트리가 규제를 하면 50, 규제를 안 하면 70이니까 규제를 안 하는 쪽을 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외국이 규제를 해도 규제를 안 하는 쪽, 외국이 규제를 안 하면 또 마찬가지로 홈도 규제를 안 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 대칭이니까 외국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시 균형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서로 규제를 안 하는 쪽을 택하게 되죠. 이게 그 지금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이 취하고자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서로 규제를 안 하려고 하는 쪽을 선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알다시피 이쪽이 더 효용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재수의 딜레마인데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재수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비협조적인 게임 하에서 서로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같이 규제를 하자. 그래서 더 높은 효용을 얻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더 효용이 높은 서로 규제하는 균형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협약을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오존층 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 몬트리올 프로토콜인데요. 1989년에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각 국가들이 프레온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일보가 중앙일보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프레온가스 규제에 합의를 했고 실제로 각국이 프레온가스를 줄이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프레온가스 배출을 줄이면 자연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정도 되던 남극의 오존층 구멍이 2019년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프로토콜은 대표적으로 글로벌 오염을 국제 협약으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10년 중반에 잠깐 다시 또 프레온가스가 증가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중국에서 배출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었고요. 근데 중국 당국은 당연히 부인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중국 당국이 용인을 했다기보다는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 당국이 다 감시를 못하는 일부 불법적인 유출이 있지 않았나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국 당국에서는 자기들은 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아마 다시 또 2010년 후반, 그러니까 2020년대 들어서는 다시 감소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각국이 어떤 의도적으로 배출하는 사례는 많이 없지 않나라고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공했는지를 알아보니까 첫 번째 특징으로 그 프레온가스를 대체하는 대체 물질 비용이 크지 않더랍니다. 근데 이제
뒤에 요 다음번에 알아보겠는데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협약들이 성공하지 못한 거는 이 오존층 보호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비교해서 보면은 왜 지금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는 이 프레온가스 줄이는 것과 다르죠. 왜냐하면 온실가스는 주로 에너지 사용에서 많이들 발생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화석연료의 어떤 연소에서 많이들 발생하는데 화석연료를 줄이려면은 아무래도 대체 에너지, 뭐 태양 에너지나 뭐 풍력 에너지 같은 에너지를 에너지를 발굴해야 될 건데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존층 파괴의 경우에는 피해가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존층이 줄어들면은 그 자외선의 노출이 많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 피부암을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세계적으로 다르지 않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두 피해를 본다고 그러고요. 특히 그 피부가 약하다고 하는 백인들 피해가 조금 더 크다고는 하는데 대체로 비슷한 피해를 전 세계적으로 입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몬트리올 프로토콜 자체의 특징도 있는데요. 대체 물질 사용을 위해서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토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역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재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글로벌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교토 프로토콜이 89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오타였고요. 97년입니다. 제가 여기는 고쳤는데 프린트물에는 수정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말씀드리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몬트리올 프로토콜하고 교토 프로토콜 또는 파리 협약하고 가장 큰 차이는 대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태양열 에너지나 뭐 그런 에너지들의 효율이 점점 좋아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그 화석 연료에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가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오존층 같은 경우는 피부암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우리가 피해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의 피해는 뭐 저희 뭐 여름에 그 강우 비가 되게 많이 온다든지 하는 어떤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사실 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체감하기 그렇게 쉽지 않죠. 사실 뭐 평균 기온이 올라갔는데 뭐 태평양 같은데 뭐 침수가 된다든지 뭐 이런 피해를 저희가 뉴스로 보기는 하는데 사실 대부분 뭐 피해를 안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가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물론 이게 임계점을 넘어서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들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게 침수할 테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겠지만은 평균 기온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따뜻해져서 좀 좋은 점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그 기온이 뭐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가서 모스크바의 사람들이 막 해수욕을 즐겼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반구 끝이나 남반구 끝 쪽에 좀 추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살기 좋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게 물론 그런 이득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이득을 보기는 힘들겠지만은 뭐 지역적으로 피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그게 기후 온난화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조약상의 교토 프로토콜의 조약상의 특징으로는 플레지 앤 리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각국이 감축 한도를 각자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90년대 초반에
배출 양 대비 30%를 줄인다고 했고요. 다른 나라들도 각자 자기 사정에 맞게 어느 정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이 됐는지를 리뷰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줄일 만큼 줄이고 뭐 못 줄이면은 그 다음번에 더 줄이게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뭐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뭐 그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다들 어느 정도 줄이겠다고 다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만큼 줄이는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미국 같은 경우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교토 프로토콜 97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비준을 의회에서 거부합니다. 국제협약에서 대통령은 국제회의에 가서 그 비준을 체결을 하고 왔는데 그게 국내 법상 효력을 가지려면 의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죠. 근데 국회에서 자국 산업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그냥 거부를 해버립니다. 사실상 이 당시에 90년대에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사실 국제 사회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미국부터 뭐 비준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맥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약을 그냥 탈퇴해버리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사실상 미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국제사회 토픽을 주도하는 나라인 미국이 그 적극적으로 안 나서니까 이게 실행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2021년에 물론 정권이 교체되면서 재가입을 했습니다만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대표적인 그 온실가스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인데요.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세계 배출인데 뭐 이 당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였죠. 경기에 따라서 조금 등락은 있는데 대체로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 교토 프로토콜 그리고 파리 협약 같은 국제 협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파란색이 우리나라인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경기에 따라서 이때 외환위기 때 조금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는 뭐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제 협약 말고 다른 대안이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요. 국제법 관련된 논문에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은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국가들이 자국의 감축 수준을 다른 나라들 수준에 연동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줄이는 만큼 줄이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근데 뭐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감축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 온실가스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올해 얼마나 배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까지 얼마나 배출을 해왔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까지 누적으로 배출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역시 미국이고요. 유럽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이 굉장히 배출량을 많이 줄였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산업화가 시작된 곳이 유럽이니까요. 영국에서 시작됐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의 배출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책임은 그 나라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인도에서의 주장은 우리는 이제 성장을 시작해서 이제 온실가스 조금 배출하면서 성장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줄이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실상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나라들 수준에 이거를 연동을 한다 이러면 사실상 모든 나라들이 배출 노력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무역 정책에 온실가스 감축 이슈를 연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탄소 국경세 같은 게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가격을 책정하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 제도를 만들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제 기구를 설립해서 각국이 이 기구의 정책을 다 따르도록 한다라는 대책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두 정책은 아무래도 굉장히 챌린징하죠. 세계 각국이 당장 지금 뭐 파리 협약도 잘 지킬지 의구심이 드는 마당에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더 기후 변화의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은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현실성이 낮은 정책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는 뭐 거의 노력을 안 하겠다는 뜻이라서 이것도 뭐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제일 현실성 있어 보이는 게 현재로서는 무역 정책에 연동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8년에는 EU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분도 아마 B가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적인 정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EU가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탄소 국경세를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먼저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탄소세와 탄소 배출권이 있겠죠. 첫 번째는 그 탄소 배출의 가격을 매기는 거죠. 한계 피해만큼 가격을 매기는 건데 한계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수량을 통제하는 거죠. 이것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고 탄소 배출권은 총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그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이 매겨지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의 문제점은 배출권만 사면은 그러면은 뭐 죄책감 없이 마음껏 배출해도 되느냐, 그게 과연 정당한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를 매기려면은 먼저 국내 탄소세를 매겨야 되겠죠. 우리나라 자국 내에서는 아무런 탄소 배출의 가격을 매기지 않으면서 외국 보고 매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첫 번째는 이게 먼저 국내 생산에 대한 탄소 가격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1번하고 2번이 탄소 국경세가 되겠는데요. 수입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국이 그 수입하는 그 나라에서도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은 그것과 국내 세금과의 차이만큼을 부과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스킴을 더 더하면은 국내 기업이 수출할 때는 그 부과한 탄소세를 다시 환불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이러면은 국내 소비의 탄소 가격을 매기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보통 탄소세를 환불해주고 하는 그 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무역 정책에서 보통은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번은 뭐 거의 보기 힘든 경우고요. 보통 1번과 2번이 결합된 형태가 일반적인 탄소 국경세의 범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의 추출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하면은 가장 쉽겠죠. 왜냐하면 탄소 연료가 생산될 때 부과를 해버리면 가장 쉽겠지만은 아무래도 실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탄소세 부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종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은 탄소 국경세에 대한 찬반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요,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차선책이 되겠죠. 왜냐하면 국내에 대해서는 이 탄소 배출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데 외국에서 배출하는 것에는 규제할 수단이 이 탄소 국경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논리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왜 아무래도 우리나라 내에서
규제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규제를 안 받는다고 하면은 더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도 적어도 수입품에 대해서는 그 탄소의 가격을 매기면은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같은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찬성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논리도 있는데요. 반대하는 경우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경우에는 먼저 실무적 차원에서 이게 제대로 된 탄소 배출량 수입품에 제대로 된 산소 배출량을 매기기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먼저 가치 사슬의 복잡화로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의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가치 사슬이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가치 사슬의 대표적인 예가 아이폰 생산이죠. 아이폰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데 사실 미국 아니죠. 미국 회사죠. 애플이 미국 회사인데 보통 생산은 최근에는 생산 기지를 옮겼습니다만은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했죠. 근데 그러면은 애플에서 아이폰을 생산을 하는데 그 폭스콘에서 내놓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1,000다 하면은 $1,000다 하면은 다 중국에서 생산된 거냐? 아니죠. 사실 아이폰에 들어가는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고요. 거기 반도체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고 굉장히 고급 기술이 들어간 그런 부품들 같은 게 일본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대만에서도 만들고. 그래서 중국에서 아이폰을 수출을 한다 이러면은 중국에서 배출된 그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모든 탄소 배출이 중국에서만 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일본은 한국에서도 오고 대만에서도 오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간 부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근데 지금 EU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 부가된 탄소 배출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력 거기 아이폰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전력량 같은 것의 경우에는 전력을 생산할 때 친환경적인 전력이 아니면은 또 이중으로 또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제외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 포함되는 게 사실 맞겠죠. 근데 그 부분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실무적 차원에서 쉽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인도 같은 경우에 뭐 유럽으로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탄소 국경세를 부과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인도에서 탄소 국경세 부과 안 하는 나라로 수출을 전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탄소 국경세 부과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그런 논리고요. 다음으로 또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일종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작용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무역 분쟁으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EU가 최초에 탄소 국경세 얘기를 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무역 분쟁을 WTO에서 다투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 찬반 논리가 사실 제가 봐도 뭐 찬성 반대 다 설득력이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여기 이분들 혼하고 사피어 같은 경우에는 가트 예외 조항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트의 예외 조항 10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plant or health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자유무역을 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조항도 있습니다.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거든요. 사실 지구의 자원이라는 게 유한하다고 하면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역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요. 최근에 부과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한 거는 2021년 7월까지 유럽에서 유러피안 그린딜이라는 것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한 것에
2020년까지 제가 팔로우업을 했고요. 그래서 Fit for 55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탄소 배출량이 55%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이제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탄소 국경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탄소 국경세의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2012년 EU 지역 항공업계의 경우에 탄소 국경세와 비슷한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EU 지역으로 오는 비행기, 오는 EU 지역에서 나가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EU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기의 국적은 EU 국가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그 EU를 거치는 비행기는 모두 다 그 EU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하도록 강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취항하는 다른 항공사들이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결국 2016년에는 그냥 EU 지역 항공사들로 범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패를 한 거냐라고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성공했다라고 보거든요. 성공했다고 보는 이유는 항공업계들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각 국가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업 같은 경우 그 비행기가 한 대 운행할 때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카오 항공업계들 모임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한 협약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카본 옵세팅 리덕션 스킨 for 인터내셔널 에비에이션인데요. 코리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항공사도들도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권 구매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옵세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탄소 배출 자체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그 공중유를 대체할 만한 물질이 현재로서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배출은 하되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심기 운동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배출하는 만큼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항공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항공업은 그 탄소 거래 제도에서 예외를 두고 있고요. 대다수의 나라에서 항공업은 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됐던 게 바로 EU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던 거니까 사실상 이 제도가 코리사를 이끌어냈다고 보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평균 배출 19에서 20년 평균 배출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결하고 할당량 대비 가불족은 항공사 간 탄소 배출 거래로 상세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탄소 배출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그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20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제가 연구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은 탄소 국경세가 그 무역 모형에서 어떤 효과들을 가져오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질적 기업 무역 모형이라고 멜리츠 무역 모형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 모형의 특징은 3세대 무역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무역 모형은 핵시올린 모형이고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구존 자원의 차이에서 무역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인 상품을 수출을 하고 자본이 많이 축적된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수출을 한다. 이게 이제 핵시올린 이론이었는데 설명했는데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나라였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제품들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핵시올린
이론에 따르면은 사실 선진국, 신흥국 간의 무역이 발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부존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해야 되는데 실제로 무역이 발생하는 걸 보면 선진국끼리 무역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본집약적인 국가들인데 자본집약적 국가들끼리 무역을 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크루그만이 2세대 무역 모형을 만들었죠. 그래서 무역의 이유가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사실 뭐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에 대비해서. 그런데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이. 근데 이제 그 대기업들이 그만큼 큰 규모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규모의 경제를 경제학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정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 생산 비용이라는 게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생산 개수로 나누는 건데 가변 비용은 변할 수 없지만은 고정 비용은 생산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정 비용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얘기를 하는데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 큰 기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무역의 어떤 모티베이션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크루그만 모형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그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수출하는가에 대해서는 크루그만 모형이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크루그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들이 동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업이 그 수출을 하고 어떤 기업은 내수 생산에만 주력을 하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한 모형이 멜리츠 모형입니다. 그래서 멜리츠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들마다 생산성의 차이가 있어서 생산성이 큰 기업들이 그런 전체적으로 생산을 늘려서 수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게 이제 2003년에 멜리츠가 이 이론을 내놓으면서 무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생산성의 차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겁니다. 수출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을 높은 생산성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은 기술을 채택한다라는 게 그 내용이고요. 저는 이 모형을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탄소세가 가변 비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요. 탄소 국경세가 자국의 탄소 국경세는 자국의 탄소세가 외국보다 높은 경우에 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높은 탄소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고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먼저 홈컨트리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고 외국은 높은 탄소세가 아닌 경우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높은 탄소세를 부담해야 돼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것은 뭐 사실 굳이 너무 이렇게 모형에서 살펴볼 필요 없이 좀 자명한 논리가 되겠죠. 외국보다 우리가 높은 세금을 내야 되면은 우리 기업들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출이 감소한다는 거고요. 저탄소 배출 기술에 대한 채택은 아무래도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세가 부과가 되니까 탄소세를 피하기 위해서 많이 채택하려는 유인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저탄소 배출 기술을 채택하는 유인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근데 이 탄소세 자체가 기대 수익을 감소시키고 앞서 봤듯이 수출이 줄어들게 되니까 수익이 적으면은 아무래도 높은 기술을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립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탄소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저탄소 배출 기술을 채택할 유인도 있고요. 근데 기대 수익이 적어서 더 높은 기술을 채택할 여력이 없어서 많이 채택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모형에서 발견한 내용이고요. 반면에 탄소 국경세 대상국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무역이라는 것은 그 상대적인 경쟁력이 중요하니까 이 탄소 국경세 대상국은 수출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탄소세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탄소 국경 포린 컨트리는 저탄소 배출 기술 채택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가는 그 탄소세로 인한 인센티브는 없지만은 그냥 상대적인 그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증대해서 기대 수익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기술에 투자할 여력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채택이 촉진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탄소 배출량으로 보면은 홈 컨트리는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제가 그 시뮬레이션 모형에 따르면은 그래도 저탄소 배출 기술 채택이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생산 자체도 줄어들죠. 왜냐하면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도 줄어들고 해서 전체 탄소 배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저탄소 배출 기술이 채택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비추어 보면은 홈이 탄소 배출을 줄였지만은 상당 부분 외국에 의해서 상쇄되기 때문에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리키지 프라블럼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홈 컨트리가 탄소세를 부과했을 때고요. 그다음은 탄소 국경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또 살펴봤는데요. 탄소 국경세를 추가로 부과하니까 홈 컨트리 같은 경우는 경쟁력하고 수출의 일부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국이 홈 컨트리에 수출할 때는 높은 탄소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고요. 기대 수익이 회복됨에 따라서 저탄소 배출 기술도 채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탄소 국경세 대상이 되는 포린 컨트리 같은 경우는 경쟁력 및 수출이 다소 악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탄소세로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의 일부를 홈 컨트리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탄소 배출 기술 채택은 이 경우에는 포린 컨트리에 상반된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먼저 탄소 국경세 부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생겼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출할 때는 높은 탄소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요. 대신 기대 수익이 감소하면서 기술 투자에 대한 여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채택이 감소하는 서로 상반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니까 요 앞에서 살펴봤던 홈 컨트리가 그냥 국내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홈 컨트리가 생산을 주로 회복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에 주로 기인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모형 분석을 하기 전에 기대했던 거하고는 상반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탄소 국경세 부과가 전체 탄소 배출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게 나타났고요. 국경세 부과가 탄소 전체 배출량 감축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모형으로 분석한 것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모형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그 모형은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재화 그리고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재화 예를 들면 그 서비스업이나 농업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적거나 농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탄소 배출을 흡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공산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재화가 되니까 그 두 개를 컵더글스 함수
효용 함수로 이제 결합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그 소비자가 이제 무조건 탄소 배출 제한을 일정 부분 소비를 하게끔 모형이 나오게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제한을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선호의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반영 못한다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제 모형의 한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하는데요. 캘리브레이션이 뭐냐면 그 모형 분석을 할 때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치를 임의로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캘리브레이션 수치가 정확하게 현실에 있는 숫자는 아니니까 조금 캘리브레이션 수치가 달라지면은 좀 결론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형의 분석을 하는 이유는 현재 아직 탄소 국경세를 앞서 그 비행기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시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에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최선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한계점 하에서 그런 결론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탄소 국경세 부과를 그 전체 그 배출량 감축 측면에서는 그 정당화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이 탄소 배출 감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응해서 앞서 살펴봤듯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면은 홈 컨트리 같은 경우는 생산을 회복을 했죠. 그래서 생산 회복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얻는 이득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물론 탄소 배출 전체적으로 증가하더라도 그렇다면은 탄소 국경세 부과국 측면에서는 충분한 유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은 굉장히 높은 탄소세를 부과해서 그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해서 자기네 나라 그 기업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그 부과를 할 유인이 생긴다는 거고요. 다른 측면에서 제가 탄소 국경세 부과의 효과라고 보면은 어떤 사회적 관심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탄소 국경세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그 앞서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서도 봤듯이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록 탄소 국경세 그 자체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 세계적인 사회적 관심을 불러온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좋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 탄소 국경세 관련된 기사들은 대부분 찾아서 읽고 있는데요. 만약에 유럽이 진짜 탄소 국경세를 부과를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대한 대안 중에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 높은 탄소 배출권 가격을 적용하는 게 해답이지 않나라는 그런 결론도 있더라고요. 신문에서 읽은 기사 중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해서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할 때 탄소 국경세를 유럽에 내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탄소 거래 제도에서 충분히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 유럽에 안 내면은 적어도 세금 수입은 우리나라에 결국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효용으로 보면은 탄소 국경세를 안 내고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고 우리나라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 정책이 더 합리적인 어떤 대응이 될 것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결국은 그 우리나라 자체적인 그 높은 탄소 가격을 통해
탄소 감축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나라도 저탄소 경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나라 탄소 거래 제도가 되겠는데요. 지금 시간 거의 다 돼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